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유럽연합이 합병 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재무부의 현금 잔고가 지난 12일 1,0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주 당국의 부정수급 단속으로 지난주 2만 2천 건 감소했습니다. 국세청이 내년부터는 자체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5년 전 할로윈 때 뉴욕시에서 픽업 트럭으로 무려 8명을 살해한 극단주의 테러범에게 10개 종신형과 26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유럽연합이 합병 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8월 최종 결정을 앞두고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미국에서의 심사도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이번 결정이 향후 심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추진 중인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어제 대한항공 측에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집행위는 두 항공사가 합병하면 한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서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유럽과 한국 사이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에 경쟁 위축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사 보고서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쟁법 위반 혐의 등 일종의 중간 심사 결과를 담은 문서로 이를 발부했다는 것은 EU 경쟁청국이 독점 여부와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대한항공 측에 공식 통보했다는 의미입니다. EU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 방안과 SO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두 항공사의 합병 추진은 미국에서의 심사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2년여 동안 국내외 법률회사와 자문사의 합병 자문료만 1,000억 원 넘게 썼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경쟁당국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기간을 연장했는데 그 이후 심사가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통상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는 최근 미국 정부에서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 결합 신고를 했으며 현재 EU, 미국, 일본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1일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재무부의 현금 잔고가 지난 12일 1,0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이번 주말까지 부채 한도 상향을 확신한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재무부가 현금 운용을 위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개설해놓은 계좌인 재무부 일반 계정 잔고는 지난 12일 1,400억 달러에서 15일 기준 874억 달러로 525억 달러, 37.6% 급감했습니다. 잔고는 지난달 12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감소폭도 지난 3월 1일 이래 최대였습니다. 재무부 일반 계정은 디폴트를 막기 위한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되고 연방 직원들의 급여도 포함됩니다. 계좌에는 다음 달 15일 많은 세수를 통한 현금이 들어갈 예정이지만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러한 잔고 급감이 현금이 지속 가능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을 제기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하루 뒤인 지난 16일의 잔고는 946억 달러로 다소 늘었습니다. 한편 미국이 곧 디폴트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은 일부 진전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결을 확신한다고 강조했고 카운터파트인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도 이번 주말까지 타결이 가능하다면서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 전시 상황실까지 가동한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의 다이먼 CEO 역시 아마도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4만 2천 건으로 약 2만 2천 건 감소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8천 건 감소했는데 주 당국의 부정수급 단속이 그 배경으로 보입니다.
오늘 노동부는 지난주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2천 건 감소해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5만 5천 건을 상당폭 하회한 겁니다. 한편 이런 지난주 감소폭은 직전인 5월 첫째 주의 증가폭과 일치합니다. 당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만 2천 건 증가한 26만 4천 건으로 2021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0만 건으로 8천 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2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갑자기 요동친 것은 매사추세츠주의 대규모 부정수급 의혹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당국은 5월 첫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상 급증한 데 대해 사기로 의심되는 부정 청구가 증가했다며 훔친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규 실업수당을 신청하거나 다른 사람의 활성화된 계좌에 접근해 부정하게 실업수당을 타내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 당국의 이런 경고와 단속에 지난주 매사추세츠주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4,000건 급감했습니다. 부정수급 단속이 있었지만 다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언론들은 아직도 미국의 노동시장이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의 10연속 금리 인상 여파로 빅테크와 금융,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태위태한 은행업계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더 큰 하락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무디스 애널리틱스 집계를 인용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면서 은행업계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고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더 큰 하락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무디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분기보다 0.76% 떨어지며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과 사무실 건물이 이런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마크 잔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 경제학자는 더 큰 가격 하락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경기 침체를 가볍게 겪는다고 가정하면 약 10% 더 떨어지겠지만 경기가 더 악화되면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은행들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발간된 연방준비제도의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잔액 3조 6천억 달러 가운데 60% 이상은 은행, 특히 소규모 은행이 내주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부동산 가치의 수정 규모가 상당할 수 있고 이것은 은행의 신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런 가격 하락은 은행의 대출 기준 강화로 이어져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계약 금리가 기존 6.48%에서 6.57%로 올랐습니다. 모기지 대출 신청자들이 또 급감했습니다. 모기지 은행가 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4.8% 감소했습니다. 지난주 거래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26% 줄었습니다. 조엘 칸 MBA 이코노미스트는 발표문을 통해 신청이 한 달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감소했다면서 구매자들이 금리 변동성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도 많은 지역의 주택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계약금리는 기존 6.48%에서 6.57%로 올랐습니다. 이런 상승은 2달 만의 최고치로 변화에 더욱 민감한 재용자 신청은 전주와 비교해 8% 하락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연방준비제도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얼어붙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등으로 인한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청산 노력 영향을 받아 모기지 부채 공급이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8월 말에서 9월 초부터는 다시 대출금을 갚기 시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올해 6월 30일까지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만약 6월 30일까지도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시행할 수 없거나 연방 대법원 심리가 끝나지 않을 경우 학자금 대출자들은 유예기간 만료일인 6월 30일을 시작으로 60일이 지난 후부터 대출금을 갚기 시작해야 합니다. 게다가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의 구성을 보면 보수가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보수 대법관들은 행정부의 탕감안과 관련해 아예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이미 대출금을 갚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또 의회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의 월권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과 상환 유예 조치를 옹호하는 이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 많은 대출자들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제적으로 팬데믹 여파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대출 빚을 못 갚는 사례가 늘고 연체율이 높아지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는 학자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도록 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KT 브릿 연방 상원의원은 차나 집을 샀을 때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학자금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이 내년부터는 자체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IRS가 납세자들에게 공평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내년에 다이렉트 파일이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런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데니얼 베르펠 IRS 커미셔너는 일반 납세자들도 이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들도 IRS의 무료 프로그램 론칭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IRS가 최근 이와 관련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74%는 이 다이렉트 파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현재 이용 중인 세금 보고 프로그램에서 갈아탈 수 있다고 대답한 비율도 전체 68%에 달했습니다. 납세자들이 매년 세금 보고로 평균 $140가량을 지불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런 다이렉트 파일이 도입되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IRS는 세금 보고 한 건당 $10 정도의 운영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수에 따라 500만 명이라면 약 $6,400만, 2,500만 명이면 $2억 4,900만 달러의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IRS가 세금 보고 파트너 업체들과 제휴해 저소득층에게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리 파일 서비스는 그대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무임승차 등으로 인해 입은 손실이 $6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MTA가 전문가 그룹에 의뢰해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MTA가 전철과 버스 등에서 무임승차로 인해 입은 손실액은 $6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에 MTA가 무임승차로 입은 손실액 $5억 달러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 탑승할 때 승객들이 내는 요금과 차량 통행료는 MTA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MTA는 이런 요금을 통해 올해 연간 약 $70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MTA 총 운영 예산의 약 3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승객들이 내는 요금이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무임승차 비율도 상당해서 MTA의 재정 적자 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이런 재정 적자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MTA는 결국 대중교통 요금을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전철의 경우는 매일 약 40만 회의 무임승차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고 손실액은 $2억 8,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통근 열차의 손실액은 $4,400만 달러 규모, 번호판을 가리거나 위조해 다리나 터널의 비용을 내지 않아 입은 피해 액수는 $4,600만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MTA가 개찰구를 좀 더 현대적으로 바꾸고 무임승차를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무임승차 단속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고 소득 등에 따라 요금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요금을 할인해주는 등 아예 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5년 전 할로윈 때 뉴욕시에서 픽업 트럭으로 무려 8명을 살해한 극단주의 테러범에게 10개 종신형과 26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가석방으로 풀려날 여지를 차단한 구형입니다.
어제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살인과 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사이플로 사이포프에게 10개의 종신형과 징역 26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민인 사이포프는 할로윈데이였던 2017년 10월 31일 뉴욕시 허드슨강 주변 자전거길에서 픽업 트럭을 고속으로 몰면서 8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를 두고 관심이 쏠렸지만 배심원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려면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사형을 권고해야 합니다. 대신 검찰은 총 10개의 종신형을 구형했고 이 중 8개는 순차적으로 2개는 동시에 복역하도록 했습니다. 가석방으로 풀려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 겁니다. 검찰은 또 테러 행위에 경고 메시지를 담아 징역 260년형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버논 브로데릭 판사는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를 내리며 그의 범죄는 자신이 본 가장 극악한 사건에 속한다며 테러 범죄의 잔악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이포프는 범행 직후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국가 조직원들이 테러 때 외치는 알라후 아크바르, 신은 위대하다라는 아랍어 문구를 외치고 체포된 뒤에도 자신의 범행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몬태나주가 내년부터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그렉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몬태나주 주민의 개인적 사적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틱톡을 금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모바일 앱스토어 제공업체가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아닌 틱톡이나 앱스토어에 벌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경우 하루 $10,000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텍사스 국경에 병력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파견하는 병력은 플로리다 주 방위군으로 규모는 8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파견은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센티스 주지사 측은 800여 명의 병력과 함께 300명의 법 집행 관련 인력을 파견하고 항공기 5대와 2대의 이동식 지휘 차량 등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난하며 플로리다는 텍사스의 대응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빈티지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뉴욕시 인구는 833만 5,897명으로 추산됐습니다. 2019년보다 1.5%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LA의 82만 2,238명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여전히 미국 내 최대 도시로서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대도시 권역별로 비교해도 뉴욕시, 뉴악, 저지시티 등 뉴욕시 권역이 1,961만 7,869명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의 르네 마리범 판사는 25개 범주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한 뉴저지 총기규제 강화법이 너무 과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며 상당수 내용의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의 합법 총기 면허 소지자는 공공장소와 식당, 술집, 동물원, 공원과 도서관, 박물관, 놀이공원, 경기장, 카지노, 영화관, 차량내 등에서 총기 소지가 허용됩니다. 법원 명령에는 오는 7월 발효될 예정인 주정부가 총기 소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조항 시행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 늦게는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종종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오전 한때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